혹시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달려오셨나요? 그런데 요즘 대학교까지 보낸 30 넘은 자녀가 월급 280만 원으론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 없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시지 않나요? 정작 우리도 50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고 국민연금까지 남은 1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데 말입니다. 우리 때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힘겨워 보일까요?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과 자녀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가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주 끝? 아닙니다. 바로 곁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일 겁니다. 평생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세상을 살아본 적 없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박만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 5시 반 신문 배달부가 던지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갓 68, 그의 인생 대부분은 철강회사 용광로의 쇳물처럼 뜨겁고 정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출근 버스에 몸을 싣던 35년. 그것이 만수 씨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단단한 질서였다.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방 3칸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성실이라는 훈장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3년 전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낯선 이름의 칼날에 베어 너덜너덜해졌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가 알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의 아침은 뜨거운 용광로 앞이 아닌 차갑게 식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는 습관처럼 현관 쪽을 힐끗거렸다. 굳게 닫힌 작은 방 문. 저 문 너머에는 그의 아픈 손가락, 32살의 아들 지혁이 있었다. 저놈은 아직도 자나? 만수 씨의 목소리엔 잘 벼린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 순자 씨가 밥솥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뭘 하는 것 같던데 좀 내버려둬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뭘 해? 나이 30 넘어 애비 집에 얹혀 사는 게 알아서 하는 건가? 내 나이 때는, 아이고, 또 그놈의 내 나이 때는 소리. 순자 씨는 밥주걱을 든 채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엔 수십 년간 남편의 레퍼토리를 들어온 자의 익숙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만수 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시절, 32은 이미 아이 둘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고 그 돈을 모아 집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목표였다. 회사에 충성하면 미래가 보장되었고 노력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지혁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다.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못 본 척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들이켜는 아들의 굽은 등을 보며 만수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 비싼 등록금을 들여 대학까지 졸업시킨 아들의 이력서에는 6개월짜리 인턴, 1년짜리 계약직 같은 환승의 기록만 가득했다. 정규직 공채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월급 280만 원으로는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 전 결국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다. 너 어제 면접 본다는 회사는 어떻게 됐냐? 만수 씨가 기어이 참고 있던 말을 툭 던졌다. 지혁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연락 없으면 떨어진 거죠 뭐. 뭐?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매가리 없이 굴 거면 뭐 하러 대학은 나왔어.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버지가 뭘 아세요? 지혁의 대답은 차가웠다. 제가 사는 세상이 아버지 때랑 같은 줄 아세요? 아버진 좋았잖아요.
회사만 다니면 집도 사주고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우린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평생 알바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요. 이 자식이 애비가 뼈 빠지게 고생한 걸 좋았잖아요. 한마디로 퉁쳐. 내가 용광로 앞에서 땀 한 번 흘려봤어. 밤새 기계 돌리면서 눈 한 번 지새워봤어. 그런다고 지금 집을 살 수 있어요. 미래가 보장돼요? 아버지가 아는 세상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는 거라고요. 두 사람의 고성 사이에서 순자 씨의 그만들 좀 해. 하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지혁은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듯 제 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만수 씨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가슴을 툭툭 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세상에 대한 깊은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서러움이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아내 몰래 현관을 나섰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그의 어깨는 납보다 한 뼘은 더 처져 보였다. 그렇다. 그는 1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로 이미 반 토막이 났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소득의 절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밤새 다리 붓는 고통과 순찰의 지루함을 견디며 버는 150만 원.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관리비와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자식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가장의 무게로 살아온 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더 모질게 굴었다. 어서 빨리 번듯한 직장을 구해 독립하기를. 그래서 자신처럼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튀어나갔다. 지혁은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밤마다 꾸벅꾸벅 졸며 지키는 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한편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쌩 지나가는 젊은 아들을 얼마나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지, 저렇게라도 제 밥벌이를 하는 게 기특하다가도 왜 저런 위태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속이 상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지혁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순자 씨가 놀라 물었다. 지혁아, 이게 무슨 짐이니? 지방에 계약직 자리가 하나 났어요. 월세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여기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사느니 그냥 내려가서 뭐라도 하려고요.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은 만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도망치는구나. 이 힘든 서울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구나.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고작 한다는 게 지방 계약직이냐? 그게 내가 찾은 답이야? 이럴 거면 그 비싼 등록금은 왜 갖다 바쳤어? 내 애비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만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순간 지혁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먹칠이요? 아버지가 제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평생 회사 하나만 보고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앉아있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차라리 여러 회사 옮겨 다니면서 내 능력 키우는 게 낫다고요. 아버지가 틀렸다고요. 아버지의 그 성실이, 그 정답이 지금 세상에선 오답이라고요. 오답. 그 한마디가 만수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이 아들의 입에서 틀렸다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아, 아버지. 지혁의 놀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만수 씨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말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은 지혁은 제 손으로 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옆에서 너긋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순자 씨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내 눈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보였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혁에게 건넸다. 만수 씨의 경비원 월급 명세서였다. 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온 날부터 내 아버지는 밤마다 저 일을 했어. 너한테 용돈 한 푼 못 주는 거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주는 거 미안해서 내 눈치 보일까봐, 혹시라도 내 기죽을까봐 새벽에 들어와서 쪽잠 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거야. 너한테 잔소리한 거? 그거 무서워서 그런 거야. 너도 아비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인생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월급 명세서 위로 떨어졌다. 153만 4,200원. 그 숫자 위에 아버지의 고단한 밤들이 굽은 어깨가 까맣게 타들어갔을 속이 겹쳐 보였다. 아버지는 틀린 게 아니었다. 오답 인생을 산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성실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켜냈던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세상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세상. 그 두 개의 세상이 병원 복도에서 비로소 비극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만수 씨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퉁퉁 부은 아들의 얼굴이었다. 만수 씨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입을 뗐다. 꼴이 이게 뭐냐? 아비라는 게 자식 앞에서. 자책 섞인 아버지의 말에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온갖 굳은 살이 박여 돌멩이처럼 단단한 손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다 틀렸어요. 지역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평생 가슴에 담아둘 한마디를 꺼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가장이셨어요. 그 순간 만수 씨의 눈가에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맑은 이슬이 맺혔다. 아들의 따뜻한 손 위로 그 이슬이 방울져 떨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68년의 세월과 32년의 세월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있었다. 평생을 달려 서로 다른 도착지에 서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비로소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길을 잃은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퇴원한 만수 씨는 지역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해가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지역은 지방으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병원비에 보태겠다며 다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아들을 타박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내미는 따뜻한 커피 잔을 받아들 뿐이었다.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배달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버푸드 관련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요.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정규직이 아니면 뭐 어떤가. 대기업이 아니면 또 어떤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만수 씨는 자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다. 세상은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따뜻하게 길을 물어봐 주는 것이 아닐까.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고단한 어깨처럼 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길이 달라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멀었던 한 뼘의 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흙냄새와 섞인 짙은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감싸는 이곳에 김진태 65씨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의 아침은 쇳소리나 신문 뭉치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원목 테이블 위에서 아내 혜숙 씨와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소리로 시작됩니다. 65. 그의 얼굴엔 그늘 대신 자신이 가꾼 나무의 나이테처럼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간 종합상사에 몸담았던 그의 인생 전반전이 수출 서류와 해외 바이어들로 채워졌다면 후반전은 대패와 사포,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설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훈장 위에 지혜라는 훈장을 하나 더 단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삶의 정답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진태 씨에게도 칼바람이 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의 한파가 채 가시지 않은 회사에서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였지만 세상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 부장이 면담실로 불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 만에 나온 친구의 얼굴은 모든 빛을 잃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주잔을 기울이며 친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태야, 내가 뭘 잘못했냐. 애들 학자금에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한참인데 난 이제 뭐 먹고 사냐. 친구의 어깨 너머로 보이던 허름한 포장마차의 풍경. 그것은 곧 닥쳐올 자신의 미래 예고편처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명함의 부장이라는 직함은 회사의 것이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먹여 살릴 기술이 없다면 나 역시 언젠가 저 친구처럼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외면했던 구조조정의 칼날이 내 목 바로 밑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태 씨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김 부장이었지만 퇴근 후와 주말에는 먼지 날리는 목공 학원의 김수강생이 되었습니다. 회식과 골프 약속을 줄이고 그 돈과 시간을 고스란히 나무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지만 거친 나무 토막이 그의 손을 거쳐 매끈한 의자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 어떤 승진보다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 혜숙 씨는 처음엔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말렸지만 남편의 눈에서 평생 처음 보는 생기와 열정을 발견하고는 이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는 작은 창고를 얻어 진태네 목공소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만 주문 제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아기 침대나 책장을 만들어주던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외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 내 기술로 번 돈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진태 씨에게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아들 민준이 있습니다. 박만수 씨의 아들처럼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태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길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걸 만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팔아야 좋아하겠냐? 내가 아버지 좀 도와다오. 민주는 아버지의 부탁에 신이 나서 목공소의 온라인 스토리를 꾸미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형태를 만들면 아들은 그 위에 디지털로 옷을 입혀 세상에 알렸습니다. 부자는 주말마다 공방에 마주 앉아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토론했고 세대가 다른 두 남자의 아이디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진태 씨는 아들의 세상에서 소통과 마케팅을 배웠고 아들은 아버지의 세상에서 뚝심과 장인정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회사 안 다닌다고 걱정하는 집도 많던데 아버지는 제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진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불안하지 않기는 아비가 돼서 자식 걱정이 왜 없겠냐.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던 방식만 정답이라고 고집하면 너희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내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버지가 회사 이름으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다. 부자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진태 씨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며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기들은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려야 하나 주식에 넣어야 하나 전전긍긍했지만 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월 3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수입을 내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양평에 지금의 공방 겸 주택을 짓는 데 보탰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일과는 주문받은 가구를 만드는 즐거움과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여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곧 태어날 첫 손주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아기 침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옹이 하나 없는 매끈한 나무를 쓰다듬으며
그는 이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실적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과 그것을 받고 기뻐할 고객의 얼굴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진태 씨는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길만 보고 달리면 그 길이 막혔을 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길이 막히기 전에 옆에 작은 새끼를 하나 파둔 것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 지도에는 단 하나의 큰 길만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새끼를 미리 내어두었습니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어제의 정답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오늘 김진태 씨는 아내와 함께 새로 들어온 원목 식탁 주문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린 삶의 평온함이 짙은 나무 향기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만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우리 세대의 슬픈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35해를 꼬박 회사에 바쳤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갑작스럽게 마주한 현실은 바로 소득 절벽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의 40%에 가깝다고 하니 박만수 씨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보통 50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아직 10년 가까이 남아있으니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비나 청소 같은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예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내분 몰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만수 씨의 모습이 바로 그 통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지혁 씨와의 갈등이었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희생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죠. 월급이 좀 적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 얽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엔잡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려 하죠. 사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어렵게 취직해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고용 환경 자체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들에게는 정답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서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니 대화는 단절되고 깊은 무력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본 김진태 씨는 어땠나요? 그분은 정말 현명하셨죠. 이미 20여 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는 걸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50 초반부터 퇴근하고 주말마다 짬을 내서 목공 기술이라는 새로운 길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요즘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창업교실을 열고 있잖아요. 60이 넘어서 정보기술을 배우거나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김진태 씨는 그런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소득이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보기 좋았던 건 웹툰 작가인 아들 민준 씨와의 협력이었죠. 아들의 젊은 감각과 온라인 홍보 능력에 아버지의 손재주가 더해지니 사업이 날개를 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라고 말하는데 김진태 씨는 이 모든 걸 다 갖추신 셈이죠. 결국 두 분의 사례는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다른 방법들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퇴직 전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요즘 세상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식 세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만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낡은 것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만수 씨의 이야기부터 다시 살펴보죠. 퇴직 후 갑작스럽게 닥쳐온 소득 절벽은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중년 경력 이음 사업이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자신의 35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재취업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단순 야간 경비직이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민 내 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 전기기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새로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만수 씨가 소유한 방 3칸짜리 아파트는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소득 절벽에 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후 준비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주택연금으로 유동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을 계속 교육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50대부터는 퇴직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정보력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박만수 씨와 아들 지혁 씨처럼 세대 간 갈등을 겪는 경우인데요. 이는 비단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김진태 씨 부자처럼 지혜롭게 협력한다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에서는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재 서포터즈 같은 사업에 참여해서 시니어 멘토가 청년 창업가를 돕는 방식으로 박만수 씨의 오랜 경험이 아들 지혁 씨의 실버푸드 사업 아이디어에 귀한 조언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텃밭 공동 가꾸기나 공동 창작 활동 같은 지역 기반 세대 교류 활동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갈등은 결국 나의 시대가 정답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쌓아온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정책적으로 마련된 소통의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지혁 씨처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엔잡과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근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청년들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지혁 씨가 실버푸드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나 다양한 청년창업지원 펀드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계약직으로 도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규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여 지혁 씨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직업의 개념이 소유 평생 직장에서 경험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엔잡러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일을 사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커리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박만수 씨의 비극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김진태 씨의 성공은 시대 변화를 먼저 읽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샛길과 다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현명한 사례인 거죠. 우리 채널은 바로 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김진태 씨처럼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 시간의 강물 흘러 어느덧 백발설이 안고 주름 깊어졌네.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 지나온 세월은 아름다운 자산이 되고 다가올 날들은 미지의 선물 같아라. 두려움보다 기대로, 망설임보다 용기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만수 씨와 김진태 씨의 서로 다른 노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시녀들의 자화상을 마주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앞에서 무너지는 어깨와 아들과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외로이 막막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미처 빛을 보지 못하고 정보의 부재와 소통의 단절은 깊은 탄식으로만 남았죠. 어쩌면 그에게는 단지 정보의 한 조각,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겠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아픔은 비단 박만수 씨만의 것이 아닌 우리 시대 많은 부모님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된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자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지혜를 발휘했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엿봅니다. 그의 노후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만수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아픈 현실을, 김진태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벅찬 희망을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청춘을 바쳤건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막막함으로 돌아와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며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흰머리 칼과 깊어진 주름 속에 담긴 당신의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꺼내어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우리 채널은 박만수 씨처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또 김진태 씨처럼 지혜로운 선택으로 웃음꽃 가득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정부의 꼼꼼한 정책부터 숨겨진 생활 팁, 건강을 지키는 비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평화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옆에 앉아 당신의 손을 따스하게 잡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가슴 벅찬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든든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며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한 노후를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장이 가장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빛나는 지혜와 사랑의 유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밝은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작년 겨울에 경기도 광주 사시던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 받으셨는데 간병비까지 합쳐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일까요? 매달 받는 연금 90여만 원으로 갑자기 내일 닥쳐올 수술비와 약값을 정말 혼자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식들 보기 미안해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친구 만나 편하게 막걸리 한 잔 사주고 싶은데 중원이부터 걱정해야 하는 그 서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돈 때문에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돈의 가치 5가지를 영영 모르게 되실 겁니다. 한겨울 새벽녘 쩍하고 살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선생님 댁 담벼락에서도 들리십니까? 그 소리는 어쩌면 위태롭게 버텨온 우리네 인생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의 어느 낡은 빌라 2층에 살았던 김만덕 어르신과 그의 아내 이순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김만덕 어르신은 새벽 공기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올해 78, 평생을 공장에서 쇠깡뜬 일만 하다 정년이 훌쩍 넘어 일을 그만둔 그는 여전히 공장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낡은 샤시 틈을 비집고 들어와 늙은 부부의 잠을 흔들었다. 곁에서 새우처럼 등을 말고 자는 아내 순자 씨의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려 준 만덕 어르신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아이고, 뼈마디야.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젊을 적 무거운 기계를 맨몸으로 버텨낸 세월의 훈장은 이제 그를 괴롭히는 통증으로 남았다. 그는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나서야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봤다. 아들 내외가 작년 연말에 주고 간 달력에는 며느리의 예쁜 글씨로 아버님 생신이라 적힌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바로 오늘이었다. 생일은 무슨 이 나이에. 혼잣말처럼 뇌까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때 안방에서 순자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영감, 또 이 시간에 일어났소? 보일러도 안 틀었는데 썰렁하게 감기 들면 어쩌려고. 괜찮아. 이 정도 추위는 당신이나 더 자지. 다 늙어서 새벽잠도 없는 양반이 물은 왜 끓여요. 목이 칼칼해서. 따순 물 한 잔 마시고 동네나 한 바퀴 돌다 오게.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못 들은 척 벽에 붙은 보일러 조절기로 다가가 스위치를 올렸다. 드르륵 털털털 앓는 소리를 내던 보일러는 이내 잠잠해졌다. 몇 번을 더 껐다 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순자 씨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이놈의 보일러가 또 말썽이네. 어제는 그래도 돌아가더니만 오늘 아침엔 영 가망이 없겠소. 사람 불러야지. 사람은 무슨 부품 하나 갈면 되는 걸. 내가 이따 해 뜨면 들여다볼게. 돈 아깝게 사람 부르지 마.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아주 고장나면 겨울에 냉골에서 자게요? 진우 아빠, 우리도 이제 억지로 아끼지 말고 고칠 건 고칩시다. 당신 무릎도 그렇고 나도 허리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됐어. 그만해. 만덕 어르신은 단호하게 아내의 말을 잘랐다. 그의 굳은 표정 앞에서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부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앞에서 만덕 어르신은 언제나 완고한 벽이 되었다. 그가 아끼는 이유는 단 하나, 서울에서 맞벌이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들 진우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주전자 물이 끓자 만덕 어르신은 낡은 보온병에 물을 담아들고 현관을 나섰다. 순자 씨가 뒤따라 나오며 두꺼운 목도리를 그의 목에 둘러주었다. 나가서 또 친구 영감탱이들 만나서 술 마실 생각일랑 말고 운동만 하고 와요.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미역국은 끓여놨으니까. 알았어. 잔소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돌아섰지만 만덕 어르신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아내의 흰머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게 보였다. 그는 낡은 빌라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다. 어젯밤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계단과 골목길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조심해야지. 그는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저만치 앞에서 동네 친구인 박영감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김영감,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자네 오늘 생일이라며 우리 국밥에 막걸리나 한잔하러 가세. 내가 살게. 박영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만덕 어르신은 순간 망설였다. 친구가 사준다지만 다음번엔 자신이 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떠올랐다. 그는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닐세. 이따가 집사람이 미역국 끓여준대서. 다음에 먹세. 다음에. 에이, 시시하긴. 알았네 그럼. 박영감과 헤어지고 돌아서는 순간 만덕 어르신은 가슴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친구에게 편하게 막걸리 한 잔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돈이 뭔지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빌라 입구의 경사진 빙판길을 미처 보지 못한 그의 발이 허공을 갈랐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세상이 한순간에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왼쪽 엉덩이 부근에서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만덕 어르신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만덕 어르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새하얀 천장이었다. 아내 순자 씨와 아들 진우가 핏기 없는 얼굴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만덕 어르신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다리에서부터 시작된 극심한 통증에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아, 여기가... 아버지, 움직이지 마세요. 고관절이 부러지셨대요. 수술해야 한다고. 진우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나이가 있어 뼈가 잘 붙지 않을 수 있고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랐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만덕 어르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모은 돈은 아들 결혼시키고 남은 이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다. 매달 나오는 연금 90여만 원은 두 사람의 생활비와 약값으로도 빠듯했다. 고장난 보일러 수리비 50만 원이 아까워 벌벌 떨었던 자신이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수술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 안 하시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대요. 못 걸으면 어떠냐? 내 몸뚱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을 수는 없다. 당장 퇴원 수속 밟아라. 만덕 어르신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식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완고한 고집에 진우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다. 아버지, 제발,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 병원비 하나 해결 못하겠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바쁜 놈이. 허튼 소리 말고 당장 집으로 가. 아버지와 아들의 고성이 병실을 울렸다. 순자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울기만 했다. 결국 진우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만덕 어르신은 천장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아들 앞에서 무너지는 마지막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꼿꼿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이깟 쇳조각만도 못한 돈 때문에 아들 앞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진우는 밤늦게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잠든 아버지를 확인하고 어머니 순자 씨를 병원 복도로 조용히 불러냈다. 어머니,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진우야,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앞으로 비 만드는 거 애비가 알면 기절할 거다.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를 저대로 내버려둬요? 평생 누워만 계시게 하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때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 아버지 몰래 모은 돈이다. 고장난 보일러 고치고 내 아버지 무릎 수술이라도 해드리려고 반찬값 아끼고 내 옷 한 벌 안 사 입고 모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걸로 보태 써라. 진우가 받아든 통장에는 327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아들 내외에게는 늘 괜찮다, 돈 걱정 말라던 부모님이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고된 세월이 그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우는 통장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이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병실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만덕 어르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내의 통장,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아내의 청춘이었고 인내였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마음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못난 남편이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서러운 것인 줄. 돈 때문에 마지막 자존심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만덕 어르신은 아들 진우를 불렀다. 밤새 앓은 사람처럼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진우야, 수술 받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만덕 어르신은 아들에게 집문서를 내어주며 이 집을 담보로 병원비를 마련하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퇴원하는 대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끄럽다. 내 어머니는 너희 집으로 모셔라. 이 늙은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 이건 애비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싫어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진우는 절규했지만 만덕 어르신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이 아들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를. 건강을 잃고 돈까지 없는 늙은 부모는 자식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차라리 자신이 외로움을 택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그 순간 만덕 어르신은 아들을 보며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가장 아픈 후회와 함께 꺼냈다. 순자야, 그리고 내 아들 진우야. 우리가 젊어서 악착같이 고생한 게 고작 이 병원비 앞에서, 이 차가운 수술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려고 그랬던 거냐?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돈의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한 남자의 피 맺힌 절규였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지 못한 아버지의 통렬한 고백이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플 때 곁에 있는 현금이야말로 마지막 체면을 지켜준다는 것을, 그리고 늙어서는 다시 벌 기회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는 자신의 부서진 뼈와 함께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만덕 어르신은 재활병원에서 창밖에 벚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주 찾아오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은 밝았지만 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진우는 아버지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키워보세요.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식물도 정을 주면 더 잘 자란대요. 만덕 어르신은 말없이 화분을 받아들었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어머니도 벌써 방 다 꾸며놓으셨어요. 더 이상 아버지 고집 안 들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 다리가 되어드리고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희한테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만덕 어르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돈은 그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돈 때문에 무너진 자리에서 가족의 사랑은 더 단단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선생님, 김만덕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김만덕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빙판길은 우리 집 문 앞에도 있고 고장난 보일러는 우리 집 벽에도 붙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이자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은 정답이 아니었지만 인생의 가장 아픈 문제 앞에서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풀이였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답안지에는 어떤 풀이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최인수 어르신과 그의 아내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새벽, 창문에 성해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시간에도 최인수 어르신 댁의 거실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72, 평생을 교직에 몸담다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그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중창으로 잘 마감된 창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곤히 잠든 아내 정숙 씨의 이불이 흘러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한 인수 어르신은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상쾌하구만.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온 덕에 그의 몸은 나이보다 훨씬 정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간단한 실내 운동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혈압계로 혈압을 재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 후에야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최신식 인덕션 위에 주전자를 올린 그는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 선물한 스마트 스피커 사용법부터 이번 주에 예약된 병원 정기검진 날짜까지 아내와 그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일찍 움직이시네. 어느새 잠이 깬 정숙 씨가 웃으며 거실로 나왔다. 당신 깰까 봐 조심했는데 어젯밤에 보일러 온도를 조금 높여놨더니 집안이 후끈해서 그런가 잠이 일찍 깨네. 잘하셨어요. 나이 들면 따뜻하게 지내는 게 최고예요. 괜히 난방비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나온다니까요. 그나저나 물은 왜 끓여요? 정수기 온수도 뜨끈한데. 그래도 나는 이 주전자에 보리차 끓여 마시는 게 속이 편하네. 한 잔 마시고 눈 쓸기 전에 아파트 헬스장이라도 잠깐 다녀오게. 정숙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하게 영양제 두어 알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젊을 적부터 부부는 아끼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철저했다. 낡고 고장날 기미가 보이면 미루지 않고 수리하거나 교체했고 건강을 위한 지출은 소비가 아닌 투자라고 생각했다. 아끼는 것은 외식비나 불필요한 옷가지 같은 변동 지출이었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매달 28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과 퇴직 후 시작한 아파트 노인의 총무수당은 부부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었다. 따끈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 든 인수 어르신은 현관을 나섰다. 정숙 씨가 신발장 구석에서 등산용 아이젠을 꺼내 그의 등산화에 채워주었다. 밖에 길이 미끄러울 거예요. 아파트 입구는 경비 아저씨가 염화칼슘을 뿌려놨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요. 운동도 좋지만 다치지 말고 오세요. 알았어. 잔소리는 여전하구먼.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인수 어르신의 얼굴엔 아내를 향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제설 작업이 잘 된 아파트 단지 내부는 걷기에 큰 무리가 없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는 아내의 말을 되새기며 헬스장으로 향했다. 그때 저만치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오영감이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최 교장, 이 시간에 어딜 가시나? 오늘 눈도 오고 날도 구준데 우리 뜨끈한 해장국에 반주나 한잔하러 가지. 내가 얼마 전에 자네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니 오늘은 내가 내겠네. 오영감의 호탕한 제안에 인수 어르신은 빙그레 웃었다. 친구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해진 자신의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았다. 고맙네? 오영감. 마음만 받겠네. 내가 아침 운동 후에 아내랑 같이 병원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어서 말이야. 다음에 내가 더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네. 에이, 시시하긴. 알았네 그럼. 역시 최 교장은 자기 관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친구와 헤어진 인수 어르신은 헬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지켜낸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단 옆 그늘진 보도블록 위에 살짝 얼어붙은 블랙아이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의 발이 순간적으로 미끄러졌다. 짧은 소리와 함께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세상이 빙글 도는가 싶더니 그는 그대로 옆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손목에서 찌릿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아이젠을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침착하게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9와 아내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냈다. 아들이 위급 상황을 대비해 설치해준 긴급 SOS 기능 덕분이었다. 인수 어르신이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그 곁에는 아내 정숙 씨와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인수 어르신은 부러진 왼쪽 손목에 통증의 인상을 썼지만 가족들의 침착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괜찮다, 손목이 좀 아픈 것 말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손목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좀 늘어나셨대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민준의 설명이 끝나자 의사가 다가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상태를 설명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는 수술이 필요하며 며칠간의 입원과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을 알려주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까지 합하면 대략 7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7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수 어르신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알겠습니다. 수술 준비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회사에도 이야기해놨어요. 아니다, 민준아. 인수 어르신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막았다. 그는 아내와 눈을 맞추고는 다시 아들을 보며 말했다. 이건 아빠와 엄마가 해결할 문제다. 너희는 너희 인생 잘 꾸려나가면 돼. 우리가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준비한 게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였단다. 내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만큼은 아빠 말을 들어라. 그의 말에는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부모의 단단한 자존심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때 아내 정숙 씨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 비상금 통장에 모아둔 돈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당신이 교직에 있을 때부터 꼬박꼬박 넣어두었던 실비보험도 있고요. 병원비는 그걸로 처리하면 돼요. 당신은 그저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부부의 대화에는 돈 때문에 생기는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 올린 신뢰와 철저한 준비가 주는 평온함이었다. 아들 민주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 때문에 싸우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대신 위기 앞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이 그가 준비한 노후가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인수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는 집에서 아내의 간호와 정기적인 방문 물리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아직 깁스가 남아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아들 민준 내외가 돌아간 후 정숙 씨는 남편에게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며 곁에 앉았다.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친구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차 뽑을 때 꿋꿋하게 연금보험이랑 건강보험부터 챙기는 당신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신 다친 거 보면서 알았어요. 그때 당신의 고집이 지금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준 거였다는 걸요. 인수 어르신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화단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정수가, 우리가 평생을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워낸 건 저 아이들의 어깨에 우리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잖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지킬 수 있는 행복이 너무나도 적더군. 우리가 미리 준비한 덕분에 민준이 앞에서 끝까지 당당한 부모일 수 있었던 거야. 그거면 됐어. 그거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참 괜찮았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돈은 그의 삶을 위기에서 구했고 그 위기를 통해 가족의 사랑은 원망이나 부담감 없이 더욱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최인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김만덕 어르신의 후회와 최인수 어르신의 평온함.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노후의 돈이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줄지언정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마지막 약속이며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내 삶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은 행복이라는 정답지는 아니었지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가장 현명한 풀이였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답안지에는 지금 어떤 풀이가 적히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김만덕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저 운이 나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66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김만덕 어르신과 같은 실질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계십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발전한다는 나라들 모임 중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뭐가 1등이냐고요? 바로 노인 빈곤율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 50만 원이 없어서 냉골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사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부터 살피게 되는 게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바로 병원비 문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 동안 병원에 쓴 돈이 평균 543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보다 3배나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을 포함한 얘기고 지원 안 되는 치료까지 받게 되면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김만덕 어르신이 겪으신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65살 넘으신 어르신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넘어지는 사고 때문입니다. 10명 중 67명은 넘어져서 입원하십니다. 특히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1년 안에 10분 중 3분은 돌아가실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고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위험한 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다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 때문에 엄청난 병원비가 생기고 결국엔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이 가난의 악순환이 통계로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최인수 어르신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똑같이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철저한 준비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득의 질이고 둘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최저생활도 빠듯하다고 말입니다. 최인수 어르신처럼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든든한 2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준비한 개인연금까지 3번째 기둥으로 세웠을 때 비로소 매달 28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돈이 있으니 한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보일러를 마음껏 틀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플 때 돈 걱정하며 참는 게 아니라 내 건강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2번째 핵심, 바로 보험이라는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 어르신 모두 넘어지셨지만 최인수 어르신에게 700만 원의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김만덕 어르신에게 2천만 원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 같은 개인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병이 생기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내는 얼마 안 되는 보험료로 수천만 원의 위험을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꼭 3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집을 돈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김만덕 어르신처럼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자식한테 집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집을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질 든든한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이 건강할 때 보험이라는 안전벨트를 꼭 매시라는 겁니다. 보험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내 모든 것을 잃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옛날에 들어놓은 80세 만기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보험이 언제까지 무엇을 보장해주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개인연금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몇 년 뒤면 바닥날 거라는 불안한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제 국가가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매달 커피 몇 잔 값이라도 아껴서 개인연금에 넣어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만덕 어르신의 서글픈 현실과 최인수 어르신의 평온한 노후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노후의 돈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을 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저희 채널은 바로 이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김만덕 어르신이 아닌 최인수 어르신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김만덕 어르신처럼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거라고는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이고 매달 손에 쥐는 국민연금 9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한두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흔히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잖아요. 당장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 50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막걸리 한 잔 마음 편하게 사주지 못하는 서러운 현실. 이게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 영무기지론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대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부 2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셨고 두 분이 가진 모든 집값을 다 합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 분들도 합친 가격이 12억 원만 안 넘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수십 년간 정글었던 내 집에서 계속 평생 살면서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생활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집 한 채 남겨서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내 남은 인생, 내 노후는 내가 당당하게 책임진다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김만덕 어르신께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100만 원, 아니 8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생기셨다면 과연 보일러 수리비 때문에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셨을까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라에서 모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건데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최대 34만 원 정도,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최대 55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만덕 어르신 부부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라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돈이고, 이 돈이 매달 식비며 관리비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보세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도 생기고,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돈 문제보다 우리를 더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게 바로 갑자기 닥치는 사고나 질병 아니겠습니까? 김만덕 어르신처럼 길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 이건 정말 평범한 가정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반면에 최인수 어르신은 똑같이 아프셨는데도 병원비 700만 원을 스스로 해결하셨죠. 이게 단순히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생긴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 제도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날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안에 정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1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낸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총액이 내 소득 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진 한도를 넘어가면 그 초과된 금액은 전액 모두 다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1년치 병원비 상한액은 89만 원입니다. 그 다음 2분위 마이너스 3분위도 1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기준으로 김만덕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병원비 2천만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이었다면 어르신께서 실제로 부담하셨을 돈은 1년에 최대 100만 원 남짓이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벽이 순식간에 100만 원 정도의 문제였구나 하고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 큰 돈을 다 감당하려고 하셨으니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서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바로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혹시 이런 일을 겪으시면 퇴원하시기 전에 꼭 병원 원무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 제도라는 튼튼한 안전벨트 위에 실손의료보험이라는 에어백도 하나쯤은 갖춰두라고 조언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비급여, 주사나 치료 항목이라든지 나중에 나라에서 환급받기 전까지 당장 내야 하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완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최인수 어르신께서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던 진짜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가 품위 있고 평온할 수 있느냐는 운이 좋고 나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제도를 잘 알고 있고 그걸 실제로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김만덕 어르신의 비극은 결코 어르신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정보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반대로 최인수 어르신의 평온함은 단순히 연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연금, 보험, 비상금 같은 안전장치를 여러 겹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오늘 말씀드린 주택연금, 기초연금, 본인부담 상한제 같은 나라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입을 모아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진짜 첫걸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더 이상 막연하게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서 동네 주민센터에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나의 소중한 권리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남은 노후를 품위 있고 당당하게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평생 바람 맞서 살아온 당신의 어깨 위로 세월은 무늬가 되어 내려앉고 거친 손마디에 새겨진 지난날의 훈장글은 자식들의 웃음이요. 이 나라의 기둥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단했던 시간의 강을 건너 비로소 마주한 노을 앞에서
서러운 눈물 대신 따스한 미소가 흐르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평생을 바쳐 일군 낡은 빌라 한 채가 도리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한겨울의 냉기보다 더 시린 현실 앞에 홀로 눈물 지어야 했던 김만덕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 앞에서도 준비된 지혜와 든든한 안전장치 덕분에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최인수 어르신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노후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통장 맨 끝에 찍힌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라는 이름의 따뜻한 외투를 미리 챙겨 입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이름의 든든한 지팡이를 내 손으로 직접 찾아 쥐었느냐, 아니냐의 간절한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지금 김만덕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서러운 것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오신 그 마음을 저희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새 끙끙 앓다가도 동이 트면 자식들 밥 차려줄 걱정에 억지로 몸을 일으키셨던 지난날들. 내 한 몸 부서져도 좋으니 그저 내 새끼들 앞길만은 탄탄하기를 빌고 또 비셨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집이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차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를 지켜준 보금자리가 이제는 나의 남은 생을 가장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든든한 효자가 되어주는 기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게 이마에 땀 흘리며 꼬박꼬박 내었던 건강보험료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절망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나라가 우리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절망의 벽이 100만 원이라는 희망의 문으로 바뀌는 순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그런 건 복잡하고 어려워서 난 몰라 하며 미리 마음의 문을 닫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화기 한 통을 드는 그 작은 용기가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한 걸음이 내 남은 인생을 수십 년간 옥죄어 오던 불안과 막막함에서 해방시켜줄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인수 어르신의 평온함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노후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숭고한 결심과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에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은 결코 무언가의 짐이 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온전히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하루하루를 따스한 행복으로 채워갈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